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충남 온라인 학교를 찾아준 우리 학생들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입니다. 와, 벌써 개화기 역사 줄기잡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를 보면 2단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마 오늘 수업을 하면 2단원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흥선대원군의 그 개혁부터 쭉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이 그 2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개화기 역사 줄기잡기입니다. 그래서 세밀한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령 그 사료라든가 아니면 사진 자료 등을 선생님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그 교과서를 통해서 보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 내용 중에서도 또 세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함께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거기 화면에 보이는데요. 애국 개몽운동부터 열강의 경제 침탈, 경제적 구국운동, 근대 문물의 수용, 국어와 역사 연구입니다. 자, 개화기의 그 문화와 경제 파트를 중심으로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아는 친구들 댓글로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악원파천 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고 독립국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중 계몽과 독립의식의 고취를 위해 설립된 단체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만민공동이 개최했고요. 관민공동에 개최했고 서재필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이 단체는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 독립단, 독립협회 맞습니다. 독립협회 우리 친구들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2번 질문 들어갈게요. 2번 일본이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자, 국권의 피탈 과정에서 을사늑약,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고요. 그 을사조약의 내용이 이제 외교권 박탈인데 이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 통제하고 감독한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조선총독부 전신, 통제하고 감독한다 해서 통자와 감자를 빼오면 됩니다. 통감부라고 우리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3번 답이 벌써 올라왔어요. 자, 3번 질문 갈게요. 경북 영덕 출신으로 태백산맥을 넘나드는 유격전을 벌였던 대표적인 평민 출신 의병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의병운동 공부했는데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을사의병의 특징이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다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은 맞습니다. 신돌석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돌석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본의 국권 피탈에 맞서서 이제 크게 두 갈래로 저항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갈래는 의병운동이고요. 또 한 갈래는 애국 계몽운동입니다. 의병운동은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총과 칼을 들고 무장 투쟁을 하자,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게 의병운동이고 오늘 공부할 애국 계몽운동은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총과 칼을 들고 일본과 싸우게 되면 패할 게 뻔하다. 따라서 교육, 산업, 언론 분야에서 충분한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에 대응하도록 하자라는 그러한 어떤 그 저항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를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제목을 보면 실력을 키워서 국권을 회복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 계몽 운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력을 키워서 교육, 산업, 언론 분야에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거기 화면에요. 애국 계몽 운동과 관련된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 대성학교입니다. 대성학교. 1908년 안창호에 의해서 평양에 세워진 대성학교인데요. 이게 교육적 측면에서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학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이 애국 계몽운동을 전개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애국 개몽 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고요.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1970년을 전후해서 개화파가 형성이 되고요. 이 개화파들이 중심이 돼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또 가부을미개혁을 일으키고 또 독립협회로 이어지는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독립협회를 이어서 애국 개몽 운동이 전개되는데요. 거기 동자가 빠졌습니다. 애국 개몽 운동입니다. 애국 개몽 운동의 특징은 이렇게 단체가 조직이 돼서 운동이 전개됩니다. 자, 애국 개몽 운동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190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보안회가 이제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로 이어지고요. 이게 또 일본이 탄압에 의해서 해체가 되고, 대한자강회로 이어지고, 역시 일본이 탄압으로 해체가 되고, 신민회로 이어지는 이러한 개몽운동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 단체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안회. 자, 보안회 하면 여러분은 황무지 개간 반대운동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04년, 혹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요.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을 걸고 또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한일 의정서를 강요합니다. 그 한일 의정서의 내용 중에 그 군사 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런 어떤 핵심 내용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의 황무지를 개간해서 일본인들을 대거 이주시키겠다라는 그런 것들까지 구상을 해요.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에게 계속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비쳤고요. 그래서 보안회라고 하는 애국 개몽운동 단체가 강력하게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합니다. 자, 이어서 1905년에 헌정연구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헌정연구회는요, 독립협회를 거의 직접적으로 계승한 단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헌정연구회의 어떤 핵심 주장은 입헌군주제입니다. 그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이 나오고요. 그때 헌의육조 나오고, 헌의육조의 핵심 내용이 정치 형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헌정연구회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의회 설립을 통해서 입헌군주제로 가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이 되고요. 자, 이어서 1906년에는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집니다. 대한자강회. 이 대한자강회는 대한자강회 월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고요. 대한자강회가 주장한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가 언제 일어나나요? 1907년입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이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내리고 순종을 황제 자리에 올리죠. 그런 상황이 1907년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대한자강회는 이제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합니다. 자, 이어서 애국 개몽운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야. 신민회. 이 단체는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국 개몽운동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이 신민회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1907년에서부터 1911년까지 활동했던 단체고요. 이 단체 이름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신민이란 뜻은, 그게 신자는 새로울 신자고요. 민자는 백성 민자입니다. 새로운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는 백성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죠. 대신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지만 전근대 시기에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백성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 백성과 국민은 어떻게 다를까요? 백성은요,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백성이라고 해요. 국민은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민, 새로운 백성은 전근대 시기의 그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국민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민회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백성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닌 국민이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자, 이 신민회는요, 안창호, 양기탁, 뭐 이회영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데요. 비밀 결사의 형태를 띄어요. 그러니까 비밀 단체의 형태를 띄는데 그 이유는 그 앞의 그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이 계속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 결사 형태로 조직을 하고요. 먼저 그 교육적 측면에서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학교, 안창호에 의해서 대성학교가 만들어지고요. 또 이승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오산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또 산업적 측면에서 어떤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는데요. 태극서관, 이것은 출판사입니다. 출판사를 만들어서 민족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고요. 또 자기회사, 이건 도자기 회사입니다. 도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민족 산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일반적인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의 성격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신민회는 다른 애국 계몽운동 단체와 다른 어떤 독특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이 신민회는 공화제를 지향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요, 공화제, 공화정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순간이에요. 쌤이 전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정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주제,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공화제. 우리는 쭉 군주제로 지내오다가 독립협회가 처음 입헌군주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본 헌정연구회가 역시 입헌군주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이 신민회가 드디어 공화정 얘기를 합니다. 이 공화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해요. 군주가 없는 그러한 정치 형태죠. 이 당시 신민회가 왜 갑자기 공화정을 꺼내드냐면 1607년에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순종이 다음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신민회는 일본에 의해서 황제가 된 순종은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본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황제가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뭘로 가야 되니? 군주제로 가면 안 되고 입헌군주제로 가면 안 되고 뭘로 가야 돼? 공화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민회는 공화정을 지향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군사적 측면에서 국외에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을 합니다. 이 신민회는 애국 계몽운동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일본은 무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압박을 하는데 실력을 키워서 그거에 대응하겠다?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신민회는 실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군사적 측면에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국외에 특히 만주 지역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요. 실제로 만주의 그 삼원부라고 하는 지역에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독립군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 신민회의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이 어떤 신민회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지난 시간에 배운 의병운동하고 지금 공부한 계몽운동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11년에요. 그 일본이 이 신민회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래서 105인 사건을 통해서 이 신민회를 해산시킵니다. 105인 사건은 그 신민회 회원 105명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탄압을 하는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그 일본의 당시 초대 총독이 테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테라우치 마사다케의 그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 사건에 신민회 회원들을 끌어들여서 신민회를 해산시킵니다. 그게 105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민회는 105인 사건으로 해산이 된다, 와해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애국 계몽운동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14번째 주제입니다. 14번째 열강의 경제 침탈 이야기입니다. 앞 주제까지는 주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개화의 역사를 들여다봤다면 지금부터는 경제 영역, 경제 문화 파트의 어떤 개화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강의 경제 침탈인데요.
그 우선 지도가 하나 보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 많은 그 사업들을 열강이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사업들은 우리가 이 사업들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열강들한테 빼앗겨요. 어떻게 빼앗기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경인선이에요.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되는데 특이한 것은 기차에 어느 나라 국기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일본의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경인선이 누구에 의해서 개통되었다? 일본에 의해서 개통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것은 경의철도 의병이라고 하는 사진인데 일본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 부설권을 싹 가져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 수탈하려면 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철도 부설권을 싹 가져가고 우리의 그 의병들이 이 일본이 철도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수탈하려고 하는 또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병들이 이 철도 부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그 철도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파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처형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철도 부설과 관련된 열강의 경제 침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강의 경제 침탈은 이렇게 네 시기로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항 직후, 그 다음에 이모군란을 전후한 상황, 그 다음에 아관 파천,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이렇게 네 시기로 구분해서요. 열강의 경제 침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개항 직후입니다. 그 개항 직후 숫자가 빠져 있어요. 자, 개항 직후에 우리 이거 공부했습니다. 개항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개항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일 무역 규칙과 조일 소호 주교 부록이 체결된다라고 했고요. 특히 조일 무역 규칙에서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일본의 어떤 본격적인 경제 침탈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거기 조일 소호 주교 부록에서 거류지 무역, 그거 좀 낯선 개념인데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개항이 되고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서 상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본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개항장으로 제한이 되는 거야. 이걸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요. 자, 이거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82년에 이모군란이 터지죠. 그리고 청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합니다. 핵심 내용은 내지 통상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83년에 조일 통상 장정이 체결됩니다. 자, 조일 통상 장정 중에 최회국 대우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최회국 대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 우리가 특혜를 주면 이쪽 나라에도 특혜를 줘야 된다라는 거야. 가령 청나라 상인들에게 내지 통상권을 줬다. 그러면 일본 상인들에게도 내지 통상권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최회국 대우고요. 그 다음에 조일 통상 장정에서 방공령을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 설정도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최회국 대우 규정을 얻어가는 대신에 방공령과 관세 설정을 우리한테 살짝 양보를 한 거야. 자, 요게 이모군란 직후에 어떤 경제 침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관파천 상황. 아관파천이 뭐였어요? 고종이 우리를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 사건. 여기 아관파천이잖아요. 왕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거야. 열강에서 우리나라를 뜯어먹겠다고 사방에서 덤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권들을 많이 뺏어가는데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저 위쪽부터 보세요. 다 뺏어갑니다. 광산 채굴권 누가 가져가요? 러시아. 압록강의 삼림 채벌권 누가 가져가요? 러시아. 금광 채굴권 누가 가져가요? 미국.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경의선, 경원선, 경인선, 경부선, 철도인데 다 누가 가져갑니까? 일본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다른 거는 조금씩 양보하거든요. 그런데 철도 부설권은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심지어는 경인선 같은 경우에 처음에 경인선 부설권이 미국한테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본 애들이 가져옵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철도 부설권은 완전히 장악을 해요. 왜냐하면 침략과 수탈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아간 파천 직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04년으로 가면은요. 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요.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강요한다라고 했죠. 자, 러일 전쟁 직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화폐 정리 사업이 벌어집니다. 화폐 정리 사업.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자, 일본의 국권 피탈 과정을 보면, 자, 한일 의정서 있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그 다음에 제1차 한일 협약으로 이어집니다. 제1차 한일 협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고문 정치야. 그래서 일본이 재정고문 메카타,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파견을 하죠. 그때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화폐 정리 사업이야. 화폐 정리 사업의 목적은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하겠다라는 거예요. 방법은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당시 일본의 제1은행이 발행한 화폐야. 이 화폐하고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상평통보라든가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하고 뭐 하는 거야? 교환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그 화폐를 이제 일본 돈으로 이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일본 돈하고 우리 화폐하고 교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화폐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돈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많은 상인들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고요. 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화폐 발행권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금융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일본 돈이 공식 화폐로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원화가 없어지고 일본 엔화가 우리나라의 공식 화폐로 유통이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금융이 완전히 일본에 예속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자, 이어서요. 일본은 또 경제 침탈의 마지막 단계인데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군사 기지로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토지를 약탈하고요. 철도를 논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토지를 약탈하고요. 주인 없는 땅들, 주인 없는 국유지 같은 거 일본 애들 가져갑니다. 이렇게 확보한 땅을 일본이 어떻게 관리하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맡겨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제 거대 지주가 되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주해 오는 그 일본인들에게 땅을 헐값에 불화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땅에 일본인 지주가 여기저기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경제 침탈의 마지막 단계, 화폐 정리 사업, 그 다음에 토지 수탈. 네, 여기까지가 열강의 경제 침탈 상황이고요. 그럼 이러한 열강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저항을 했겠죠. 우리는 그 저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자, 이렇게 됩니다. 경제적 구국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제적 구국운동. 일본의 열강의 경제 침탈에 대한 저항. 경제적 구국운동. 자, 이 경제적 구국운동도 각 시기마다 이렇게 경제 침탈에 맞대응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자, 개항 직후에는 특별한 어떤 구국운동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자, 이모군란 직후에 이제 그 경제적 구국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조일 통상 장정에서 방공령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쌀이 이제 일본으로 계속 빠져나가니까 국내에 쌀이 부족해지잖아. 그래서 당시 함경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방공령을 선포를 해요. 일본으로 쌀이 수출되는 것을 뭐 한 거야? 막은 거야. 그런데 원래 그 방공령 규정을 보면 방공령을 내리기 전에 방공령을 내리기 한 달 전에 반드시 일본
대사관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 일본에게 방공령을 내릴 때 일본에 알리긴 알려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이제 뭐 너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방공령을 내리기 전에 한 달 전에 사전 통보하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린 방공령은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공령을 거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방공령을 내림으로써 우리 일본 상인들이 큰 피해를 봤으니 배상금을 내놔라 라고 하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9년과 90년에 이 방공령을 내리게 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상금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아건 파천 직후에 열강의 경제 침탈이 굉장히 심화된다고 그랬죠. 이거에 맞서서 독립협회가 이권 수후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우리 내륙에까지 들어와서 막 장사를 한다라고 그랬잖아. 우리의 상권을 침략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저항을 하는데요. 당시 그 한양에 그 희전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황국중앙총상회고 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을 해서 일본의 상권 침탈에 저항을 합니다. 이것을 상권 수호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러일 전쟁 직후의 상황을 볼까요? 아까 러일 전쟁 직후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되고요. 일본이 황무지 개간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국 계몽운동 단체인 보안회가 중심이 돼서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 이건 앞에서 한번 했던 것 같고요. 자, 경제적 구국운동의 하이라이트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우리가 1997년에 IMF가 있었죠. 그때 IMF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2의 국채 보상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국채 보상 운동이 왜 일어나냐면 당시 대한제국이 근대화 정책을 피는 과정에서 일본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게 돼요. 약 그 당시에 1,3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는데 이 1,300만 원이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이었어. 그러니까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어떤 그 먹는 1년 예산과 비슷한 그만큼의 빚을 진 거야. 현재 우리나라 그 1년 예산이 500조거든요. 500조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국가 파산이죠. 그죠? 그래서 대구에서 허상돈의 중심이 돼서 국채 보상운동. 우리 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 그 당시에 남자는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서 돈을 모아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라 빚을 갚아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국채보상운동 역시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요.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던 양기탁이 이 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누명을 씌워서 구속하는 등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함으로써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강의 경제 침탈에 맞선 경제적 구국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찬찬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댓글에는 우리 한국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다음 소주제 근대 문물의 수용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 선생님과 공부하다 보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교과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고 또 어떤 교과서는 굉장히 허술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 몇 종의 교과서를 살펴봤거든요. 네, 선생님은 그 중간 지점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공부하면 근대 문물의 수용과 관련된 내용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제목을 보면 근대 문물의 수용 써놓고 옆에 뭐라고 되어 있니? 빨간색으로 근대와 침략의 두 얼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근대 시설이 들어와서 편리해지긴 해. 하지만 이 근대 시설이 외세의 침략에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문물은 좋기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침략에 이용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근대와 침략의 두 얼굴이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들어온 근대 문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문 먼저 볼게요. 신문. 자, 이 당시에 개화기에 많은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신문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 종류의 신문이 만들어지는데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신문 3가지만 들고 왔어. 자, 뭔가지 볼게요. 자, 우선 1880년대, 1890년대, 1900년대를 이렇게 끊었고요. 자, 근대 문물의 수용은 이렇게 3시기로 끊어서 공부를 하면 편리합니다. 자, 1880년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만들어집니다. 그 신문의 이름은 한성순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한성순보. 거기 순자에 동글뱅이 쳐져 있는데요. 열순자예요. 그래서 이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요즘 신문은 매일매일 발행이 되지만 이 당시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발행이 되고 어느 기관에서 발행했냐면 그 빨간색 네모 방문국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방문국에서 발행을 하고요. 문체는 순한문체입니다. 이 신문의 역할은 1880년대에 우리가 막 개화정책을 피는데 그 개화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요. 1890년대가 되면 독립신문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아, 이 독립신문은 좀 의미가 있어요. 신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단체가 만들었어? 독립협회가 만들어졌고요. 이 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한성순보가 최초의 신문인데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만든 신문이야.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이고요. 이 신문은 자, 이게 독립신문인데요. 한글판하고 영문판을 동시에 발행을 해. 왜 그랬겠니? 왜 그랬을까? 왜 영문판과 한글판으로 나눠서 발행을 했을까? 한글판은 우리나라 사람 보라고. 영문판은 외국 사람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세를 국내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알리고 외국에게도 알리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게 1890년대의 독립신문이고요. 자, 1900년대를 대표한 신문 대한매일신보. 이것은 별표를 쳐야 됩니다.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한 사람은 양기탁이라는 인물하고요. 그 다음에 베델이라고 나와요. 베델. 이 베델은요, 영국인입니다. 영국인이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으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는 어떤 3종류로 발행을 했는데요. 한글판, 그 다음에 국한문, 영문판 이렇게 3종류로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병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하는 그러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실습니다. 또 일본의 어떤 침략 상황을 비판하는 그러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실어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마음대로 제대로 탄압을 못하는 거야. 그런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굉장히 항일적인 그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담았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독자층을 거느리고 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결국에는 이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하기 위해서요, 계속 애를 써서 이제 그 배대를 이제 추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1910년에 대한매일신보를 폐간시켜 버립니다. 자, 이게 근대 문물 신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어서 자,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나머지 근대 문물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통신 분야. 전신이 1884년에 들어오네요. 전신. 여러분 전신이 뭐예요? 전신. 전신은 그 전류를 이렇게 흘렸다 안 흘렸다 흘렸다 끊었다 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어떤 통신을 하는 이게 전신이 이게 1884년에 들어오고요. 1890년대로 가면 전화, 전차 그리고 경인선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전차가 1899년이고요. 경인선이
1899년이에요.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하철도 999죠? 예, 철도가 언제 들어와요? 1899년에 들어옵니다. 자, 이 연도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 경의선은 1905년, 1906년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이 1905년과 6년에 경부선, 경의선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당시 들어온 전차의 모습이고요. 가운데는 특별실이고요. 양쪽은 일반실입니다. 이 특별실에는 양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요. 양쪽에 일반실은 일반 평민들이 탔다라고 뭐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왼쪽 사진은 아까 봤던 경인선 철도 개통식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경부선 기공식 장면입니다. 그죠? 다 어느 나라 국기가 걸려 있어요? 일본의 국기가 걸려 있죠. 누구에 의해서 개설이 됐다? 일본에 의해서 개설이 됐고, 이 철도는 철저하게 나중에 침략과 수탈의 도구로 이용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병원 나옵니다. 병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회원입니다.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씩 그 한의원인데 그 한의원 이름이 광해원 혹은 뭐 제중원 이렇게 쓰여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어떤 그 간판이 등장하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광해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왜 서양식 병원이 최초로 만들어지냐면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라고 하는 인물이 급진개화파에 의해서 칼을 맞거든요. 그때 알렌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이 선교사가 이제 서양 의사였는데 이 민영익을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서 당 조선 조정이 이제 서양 의술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알렌한테 많은 돈을 내려서 서양식 병원을 짓게 합니다. 그게 광해원입니다. 자,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 가겠습니다. 최초의 사립 근대식 사립학교 원산학사, 최초의 공립 근대식 학교 동문학 이런 정도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890년대에는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가 돼서 근대식 학제, 즉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900년대 들어오면 이제 그 민족 선각자들에 의해서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에 의해서 오산학교, 대성학교 등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명동성당은 1898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궁궐 건축이라고 일컬어지는 덕수궁 석조전은 1910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암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외우지 말고 80년대, 90년대, 900년대 이렇게 끊어놓고 각 연대에 어떤 근대 문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 나중에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철도에 주목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대 문물 이야기였고요. 이것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국어와 역사 연구인데요. 잘 알겠지만 국어와 역사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담겨 있는 그러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에서 국어와 역사 연구를 통해서 민족을 계몽시키고 민족 의식을 키우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거든요. 자, 먼저 국어 연구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국어 연구를 대표했던 인물은 지석영, 주시경이고요. 당시 국어 한글입니다. 한글을 연구하기 위해서 국문연구소를 만듭니다. 1907년에요. 우리 한글이 세종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 세종 때 처음 그 당시 정읍청이라고 하는 그런 한글 연구소가 처음 만들어졌었고요. 그 이후에 없다가 드디어 500년 후에 1900년대에 한글 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국문연구소입니다. 이때 국문연구소가 왜 만들어지냐면 이때 이제 그 한글이 많이 보편화되거든요. 많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한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맞춤법이 다 달라. 띄어쓰기가 다 달라. 그래서 맞춤법 통일시키고 띄어쓰기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국문연구소를 만듭니다. 이 국문연구소가 나중에 일제시대로 가면 조선어 학회가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탄압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조선어 학계 사건이 최근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자, 역사 연구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 연구를 대표하는 인물은 신채호 선생님하고요. 박은식입니다. 자, 신채호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채호의 대표적인 저서 독사실론입니다. 신채호는 이 독사실론에서 우리가 역사를 서술할 때는 왕조 중심이 아니라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자, 독사실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 성세의 상태를 서술할지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으며 역사를 빼버리면 민족의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지니 오라 역사가의 책임이 그 역시 무거울진저. 그래서요 신채호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은요 나라의 정신으로 국혼을 강조해요. 이 국혼이 의미하는 것은 국어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은식 선생님은 국어와 역사가 살아있으면 나라의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봤고요. 그러면서 많은 역사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요, 이 국어와 그 역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있고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언어가 없고 그들만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국어와 영토는 빼앗겼지만 국어와 역사가 살아있다면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이 사람들이 이 지석영 선생님, 주시경 선생님, 신채호, 박은식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이고요. 요게 우리 교과서로 치면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쭉 개화기에 해당하는 역사, 2단원이 개화기이고 3단원이 일제강점기이고 4단원이 현대사예요.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2단원 개화기의 역사거든요. 선생님이 그동안 5시간 동안 이 개화기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의 역사를 선생님의 강의를 영상을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개화기 역사의 줄기가 쫙 잡혀질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 공부가 훨씬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마지막 시간인데요. 내일은 3교시고요. 일제강점기를 가지고 내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